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음복 작가 강화길.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러니 말해보자면 고모가 그 집의 악역이었다. 집안마다 한 명씩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장례식장에서 다른 가족들이 일하는 동안 본인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을 세어보는 사람. 식구들이 모이면 사정 뻔히 알면서 너는 성적이 어느 정도이고 취직은 언제 할 생각하냐고 묻는 사람. 너 친구는 있니? 살이 너무 찐 거 아니야? 운동을 해라, 운동을. 어? 그리고 몇 년 만에 갑자기 말을 걸어와서 이렇게 묻는 사람. 너는 아직도 용돈 받니? 우리 애는 이제 독립했는데 너는 결혼은 안 해? 남자친구는 있니? 결혼 후 첫 제사였다. 다른 날 같았으면 퇴근길에 사온 저녁거리를 소파에서 다 먹어치운 뒤 남편의 무릎을 베고 누웠을 것이다. 그리고 76부작짜리 중국 드라마를 봤겠지. 후궁들의 암투를 그린 청나라 배경의 사극이었는데 남편과 나는 그 드라마를 좋아했다. 주인공이 악역 못지않게 악독했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황제의 아이로 속이기까지 했다. 아주 능숙하고 대담하게. 그 에피소드를 보고 우리는 매우 흥분했다. 와, 이제 다른 후궁들은 끝났다.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아주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의 정체는 밝혀질까? 그래서 다들 모든 진실을 알게 되려나 지금도 남편은 종종 이야기한다. 그만한 드라마가 없어 참 시시해. 그러나 그날 저녁 나는 후궁들의 팔자를 궁금해하는 대신 시댁 소파에 앉아 고모가 건넨 말의 저희를 파악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인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그녀가 내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조카 며느리가 이해 좀 해줘. 순간 나는 살짝 날이 섰다. 늦게 왔다고 타박하는 걸까? 제사상 차리는 걸 안 도왔다고? 나는 그녀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대체 뭘 이해하라는 거야? 나와 달리 남편은 속편해 보였다. 한참 동안 거실을 둘러보더니 새집 냄새가 다 빠지지 않은 것 같다는 말만 겨우 꺼내놓았으니까. 석 달 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직후 시부모님은 굳이 넓은 집에서 살 이유가 없다면서 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도심에서 멀어지고 집은 좁아졌지만 이제 시부모님 집에서는 발코니 창문 건너 저수지와 하늘이 맞닿는 풍경이 보인다. 여름이라 그랬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는 흔해 빠진 광경이었으려나 그날 해가 지면서 주변이 온통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구름이 낮게 가라앉으며 저수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듣기로 그 동네에서 사는 것이 시어머니의 오랜 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사를 간 후 할머니 치매 증세가 약간 심해진 것이다. 전에는 식구들 얼굴을 헷갈려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뭘 묻든 맥락에 전혀 관계없는 동문서답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답은 한때 그녀가 열심히 봤던 일일 드라마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애는 안 낳아? 네. 내다섭는 질문에 정신이 들었다. 아마 그날 내가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이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묻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들은 바람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네. 그러나 고모는 지금 생각하면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내가 답답하다는 듯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말해주었다. 아기 말이야, 아기 안 낳아?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이구나. 다른 식구들의 신경을 긁어대는 인간? 미움받을 소리를 잔뜩 늘어놓고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못 되쳐먹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 그래, 바로 그녀였다. 하지만 사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7년이나 연애했는데 그동안 그는 고모의 험담을 한 적이 없었다. 물론 원래도 그는 남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족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고모의 경우는 뭐랄까 험담이 문제가 아니었다. 고모는 그가 내게 말해준 사람과 전혀 달랐다. 뭐라고 했더라? 아버지의 여동생이고 3살 터울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와 동갑인 딸이 하나 있다. 이름은 이정원이다. 정원은 남편과 달리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 하지만 수능에 실패하는 바람에 재수를 했고 이후 어쨌든 약대를 졸업한 뒤 원하던 대로 멋지게 살고 있다. 실제로 정원이 멋지긴 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해외 출장을 핑계로 우리 결혼식에 오지 않았는데 그날도 업무가 너무 많다며 얼굴을 내밀지 않았으니까 그가 고모와 사촌에 대해 이야기한 건 이게 전부였다. 아, 한 가지 더. 정원이가 원래 소심한 성격이 아닌데 재수할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살이 10kg쯤 빠졌어. 그 즈음에 고모가 고모부랑 이혼하기도 했고 이후 고모는 훨씬 편해지신 것 같다고 했다.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있어도 말씀 안 하실 거야. 진중하고 속이 깊으시거든. 다 거짓말이었니? 그래도 나는 고모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직 계획 없어요. 아예 쏘아붙이는 듯한 대답이 되돌아왔다. 왜 계획이 없어? 결혼했으면 당장 그 계획부터 세워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때만큼 그에게 화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그러나 그는 거실만 계속 둘러볼 뿐이었다. 새집 냄새가 아직도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주변을 살피는 그의 눈빛은 조금씩 자주 변했다. 염려하다가 안심하다가 다시 살짝 불안해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의 걱정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다. 서서히 고요하게 모든 그늘이 사라진 얼굴,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고모는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그녀는 특유의 쾌활한 말투, 톤이 높고 웃음기가 배어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애들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나는 그녀가 우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걸 느꼈고 덕분에 기분이 조금 풀어졌다. 생각해보면 내가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그녀는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고 그때도 요양병원의 야간 근무를 자임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다. 사회생활에 능숙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친절하고 다정한 마음을 전달할 줄 알았달까. 때문에 그녀를 만나고서 나는 남편의 일부를, 그러니까 내가 그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 건지 조금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물론 그는 시어머니만큼 눈치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남편과 내가 결혼식을 가족들 앞에서만 작게 올리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흔쾌히 허락한 사람도 시어머니였다. 처음에는 그의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내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려웠다. 결국 나는 엄마를 끌어안고 속삭여야 했다. 엄마라 나를 이해해줘야지. 엄마가 아니면 누가 나를 이해해줘. 고모를 향한 시어머니의 대답은 결혼식을 준비할 때처럼 간단명료하면서 아주 분명했다. 그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이 은근히 나쁘지 않았다. 고모는 이제 더는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말도 걸지 않을지 모르지. 반면 남편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한 것 같지 않았다. 고모와 자신의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며 헐렁하고 실없는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때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알아서 잘하도록 언니가 도와주시겠죠. 나는 입을 다물고 바닥을 쳐다봤다. 금방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이 주위를 에워쌌다. 두 사람 중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살짝 후회가 되었다. 그냥 대충 대답할 걸 그랬나. 언젠가는 계획이 생기지 않겠냐고 말이다.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며 수다를 떨어도 좋았을 텐데 전혀 계획은 없는데 아기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딸이 먼저 떠올라요. 그것도 저를 꼭 닮은 모습으로요. 그래서 계획을 못 세우나 봐요. 그러나 조용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후텁지근한 바람만 밀려들었다. 시어머니는 무심한 표정으로 제사상 귀퉁이의 먼지를 닦아냈고 고모는 소파에 지그시 등을 기대고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했을 무렵부터 제문을 적기 시작한 시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한자를 쓰고 있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너무 예민했던 걸까? 내심 민망했다. 두 사람은 어쩌면 원래 저렇게 대화하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엄마와 외삼촌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진짜로 사이가 나빴고 내가 8살 때인가 결국 전련하지 않았던가. 나는 복잡한 기분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어느새 꺼내든 핸드폰으로 국제정치 기사를 읽고 있었다. 중국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 언제나 중국이 중요하지. 생각해보면 그는 시어머니와 고모의 사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 방에 계시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결에 나도 따라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나중에 인사해. 지금 주무셔. 9시가 다 되어가잖니. 그러자 고모가 혀를 차며 작게 웃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미간이 아주 천천히 구겨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 음식, 제수, 제찬, 재물, 새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뼈가 붙은 큼지막한 고깃덩어리. 제사상 한가운데 그 요리가 놓여 있었다. 그걸 왜 그때야 발견했을까? 다신 샐러리와 싱싱한 고수가 양념 위에 듬뿍 얹혀 있고 덕분에 주홍빛 양념 색깔이 더욱 강렬하게 두드러지는 그 요리를 고추장이라고 하기에는 양념색이 좀 묽고 옅었다. 그럼 토마토인가? 어디 요리인지 알 수 없었다. 동남아, 중국, 아니면 유럽? 하지만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끌었던 건 그 이국적인 요리가 딱 봐도 지름이 30cm는 되어 보이는 검은색 르크루제 무쇠 냄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기에 얌전히 담긴 나물 반찬과 생선조림, 깍은 생밤과 삶은 달걀, 사과와 배 같은 음식들 사이에 말이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요리야. 옆에서 남편이 속삭였다. 나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내 아무것도 눈치 못 채더니 내가 이걸 궁금해하는 건 어떻게 용케 알아챘구나. 그는 의아한 눈빛을 하면서도 나를 따라 웃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외국 요리를 좋아하셨나 봐? 응, 참전하셨거든. 그 이후로 입맛이 완전히 변하셨대. 참전? 베트남? 응.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상했다. 나는 그의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가족을 꾸렸고 소규모 도매업을 하다가 역시 제법 이른 나이에 과로와 성인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만 들었다. 아, 그를 굉장히 예뻐했다는 말까지. 반면 나는 그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했다. 엄마와 외삼촌의 전련이 4년이나 갔고 이후 외갓집에 갔을 때 무언가 달라져 버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결국 이모와 외삼촌의 아이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언니 오빠들과 더는 어울릴 수 없었다고 말이다. 그것뿐이었던가. 그들은 어느 날 나만 남겨두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옆집 할머니 생신잔치에 갔다. 낡고 오래된 한옥에 나 혼자 남아 있었다. 화가 난 나는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다 뜯어서 거꾸로 파묻어 버렸다. 잘린 줄기가 허공에 삐죽삐죽 솟았다. 이후 나는 외사촌들과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고모가 얼마나 짜증나는 인간인지는 고사하고 할아버지의 베트남 참전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나는 능청스럽게 물었다. 그럼 베트남 요리야? 글쎄 모르겠네.
그가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다. 엄마, 이거 베트남 요리예요? 어? 아니야. 그녀가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럼 어느 나라 음식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내 눈치를 살폈다. 왜 그러시지? 설마 여기서 또 다른 비밀이 튀어나오려나? 그녀가 말끝을 흐르며 대답했다. 그냥 고깃찜이야. 토마토 고깃찜. 더는 묻지 말라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시어머니답지 않다고 해야 할까? 그녀는 묘하게 소극적이었고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 순간 고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디 요리긴 어디 요리야. 한국 요리지 언니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내 할아버지가 저런 맛을 계속 찾으셨거든. 시큼하고 느끼하고 짭짤하고. 한식 잘 안 드셨잖아. 그러더니 고모는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듯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너 할아버지 기억은 나니? 남편이 웃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 할아버지랑 밥 먹는 거 좋아했어요. 고모는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시선으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가 일부러 쾌활하게 대답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옛 일을 기억하며 웃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물었다. 그래? 네. 빵이랑 고기랑 이런 것만 먹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었죠. 용돈도 많이 주시고. 좋았구나. 네, 진짜 좋았죠.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나는 고모가 짜증나지 않았다. 그 대화 한 명은 계속 말을 빙빙 돌려가며 공격하고 다른 한 명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쾌활하게 웃는 그 기괴한 대화가 이들 사이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차렸던 것이다. 고모는 내 남편을 미워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몰랐다. 왜일까? 나를 향한 무례한 질문이나 시어머니를 향한 신경질적인 대답 역시 그런 감정의 일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니까 왜일까? 어째서 그녀는 조카에게 그런 날카로운 심지를 품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32해. 그가 살아온 내내 고모에게 그런 시선을 받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문득 마음이 착잡했다. 고모가 비겁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다. 어른이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그녀는 나름대로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 매우 노력했던 것 같다. 바로 그 어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였겠지. 고모는 시어머니에게 빨리 제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언니, 저 빨리 끝내고 집에 갈래요.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고모에게 말했다. 벌써요? 아직 9시도 안 됐는데요? 결국 고모는 짜증이 오를 대로 오른 목소리로 남편에게 쏘아붙였다. 우리 늙은 거 안 보이니? 피곤하니까 일찍 끝내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항상 일찍 시작해서 10시 전에 끝냈어. 하긴 너는 전혀 모르겠지만 사실이었다. 그는 살면서 제사에 신경 써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 그날 뭐 했는데?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공부하고 학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뭐 했지?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가 열성적으로 제사를 챙기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할아버지도 아니고 친할아버지야. 엄마가 왜 그러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러나 적어도 그때 남편은 고모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건 알아차렸다. 고모를 바라보는 그의 낯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오래가지 않았다. 죄송해요. 고모,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더니 그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제사를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고모에 대한 그의 다정한 소개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진중하고 속이 깊으신 분이야. 나는 고모가 앞으로도 남편을 미워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대답은 시아버지가 했다. 그래, 이제 제사를 치르도록 하자.
그리고 내 남편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여전히 시아버지가 제사상 앞에 나가 잔에 술을 부었다. 그리고 2번 절했다. 이어 온 식구가 함께 절을 했다. 2번째 절을 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 나는 곧장 일어나려 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머쓱한 기분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시아버지가 남편을 불렀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속삭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남편이 시아버지처럼 잔에 술을 붓고 2번 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어 시아버지가 제문을 낭독했다. 가락을 분쳐 한자의 음을 읽는 것이었고 당연히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길게 들어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활발한 시어머니와 달리 그는 늘 과묵했고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결혼식 날 남편이 큰 절을 올리지 않은 걸 두고 잠시 잔소리를 했을 때 딱 1번 모두의 시선을 받았을 뿐이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멈췄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새나도 인사드려야지. 네. 잠시 나는 일부러 그 자리에 버티고 섰다. 시어머니의 반대를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아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다. 그래, 시어머니는 제사를 열성적으로 챙기는 분이었지. 나는 빠르게 포기하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차피 분란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었다. 도중에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가 내게 짧은 윙크를 보냈다. 나는 그의 뜻을 알아들었다. 좋아, 해치워버리자. 나는 가볍게 심호흡을 한 뒤 상 앞에 앉았다. 시아버지가 따르는 술을 받았다. 향냄새와 술냄새가 뒤섞여 내 얼굴에 달라붙었다. 1번째 절을 했고 다시 몸을 수그려 2번째 절을 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다. 마음먹고 엎드리긴 했지만 역시 이상했다. 낯선 집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내가 단 1번도 본 적 없는 죽은 이를 위해 절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속으로 1번 더 중얼거렸다. 그래, 해치워버리자. 이번 1번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사실 그것이 그날 우리의 진짜 목적이었다. 남편과 나는 부모님께 앞으로 제사를 모시지 않겠다는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다. 남편에게는 당연히 유별난 일이 아니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친가는 큰아버지가 워낙 엄격한 천주교인이라 진작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외가의 경우 엄마와 외삼촌 덕에 그렇게 됐다. 2분이 화해한 이후에도 우리 가족은 외가 제사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1년에 1번씩 그의 할아버지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남편도 똑같이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루만 의미를 부여할 생각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1번으로 적당히 생색을 내며 예의를 차리고 다시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절을 마치자 시아버지가 다시 술잔을 건넸다. 나는 받은 술을 빈 접시에 부었고 다시 받고 부었다. 3번을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시어머니가 밥그릇 뚜껑을 열었다. 숟가락을 밥 가운데 꽂았다. 젓가락은 육젓그릇 위에 올려놓았다. 이어 시아버지 혼자서 절을 2번 했다. 그리고 모두 뒤로 물러나라 했다. 이제 식사하러 오실 거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거실은 비좁았고 5사람이 함께 있을 공간을 찾기는 어려웠다. 반면 시부모님은 그런 것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거실과 부엌이 만나는 경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고모가 시어머니 옆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는 것이 보였다. 남편도 그쪽으로 다가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갈수록 공기가 서늘했다. 아무리 해가 지며 신선해졌다지만 여름이었다. 끈끈한 날씨의 향까지 피운 터였으니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싫었다. 뭐랄까. 시댁 부엌에 알아서
내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했고, 그 자리 특유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했다. 거기서 느껴지는 한기란 글쎄. 그곳에는 오랫동안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잔뜩 고여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고모가 어색한 눈길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도 싫었다. 그녀는 남편이나 내가 행여 자신의 옆에 앉을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몸을 돌렸다. 현관 쪽 방 근처에 혼자 서 있을 생각이었다. 남편이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세나야, 어디가?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는데 그 바람에 시부모님이 나를 쳐다봤다. 정말 눈치도 없지. 물론 고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는 멋쩍게 대답했다. 나 그냥 여기 서 있을게. 남편이 웃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다.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와. 아니야, 이쪽에 있을게. 각자의 이쪽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살짝 짜증이 났다. 당신이 그냥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다 고개를 돌리던 순간,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이었는데 제사상에 놓인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짙은 눈썹 사이가 좁고 볼이 툭 붉어진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남자, 고요한 얼굴, 놀라울 정도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세나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렸다. 기억나? 내가 나를 이해해줘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이해해줘.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사상 양끝을 잡고 방향을 돌렸다. 중앙의 상이 놓이자 거실은 더 비좁아 보였다. 만일 식구들이 많았다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약간 어지러웠고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솔직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제사를 지낸 후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왜 복이 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됐다. 기껏해야 귀신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을 뿐이지 않나. 그런 걸 복이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았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토마토 고깃찜을 앞접시 한가운데 가득 퍼담았다. 그리고 큰 고기 덩어리를 손으로 집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붉은 양념이 그의 입가에서 접시로 뚝 떨어졌다. 언제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더니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였구나. 얘 정우야. 굴비도 좀 먹어. 너 요즘 너무 말랐어.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건너편에 앉은 고모를 슬그머니 쳐다봤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시금치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밥그릇 위에 올려놓은 뒤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불편해 보였다. 그러나 꼭 기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왼손을 꽉 쥐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였다. 조금 전 문을 열고 나왔을 때만 해도 잠이 덜 깬 듯 했는데 이제는 정신이 맑아 보였다. 병명을 몰랐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할머니는 치매를 앓기에는 젊은 나이였다. 신체 건강도 좋았다. 통통한 체격에 허리는 곱고 눈은 총명하게 반짝였다. 말하는 게 어눌하다거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무튼 이상해 보이는 증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어떤 흔적이라고 할까. 말과 행동에 묘하게 억척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이전에 남편은 할아버지 벌이가 시원찮을 때 할머니가 담뱃가게를 꾸려 생계를 겨우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건 할아버지가 베트남에 가기 전이었을까? 다녀온 이후였을까? 남편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두 분 금슬이 좋아서 내 식구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다는 말만 해줬을 뿐이다. 할머니가 고모의 손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눌린 부분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는 찾지도 않았다. 설마 자식 한 명을 아예 잊었나. 그녀는 고모가 앞접시에 놓아준
반찬에 손도 대지 않고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기만 했다. 그 모습에서 언뜻 남편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새집 냄새가 난다면서 걱정스러워하던 남자.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남자. 그래서인지 나는 할머니에게서 쉽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러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럴 리 없었다. 그녀와 나는 거의 처음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녀에게 나는 내가 아니었다. 그녀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나일 수가 없었다. 누구일까?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 할머니가 내게 숟가락을 던졌다. 세상에 엄마. 고모의 외침과 함께 숟가락이 나와 남편 사이로 날아왔다. 남편이 토마토 소스가 묻은 손으로 떨어진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동시에 할머니가 상을 앞으로 밀었다. 힘이 약해 상이 엎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릇들이 흔들렸고 시끄러웠다. 정신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꺼지라고, 제발 꺼지라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고모가 할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외쳤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혼잣말을 웅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어떤 말을 계속 읊조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분에 차 있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고모가 내게 괜찮냐고 2번이나 물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남편이 내 어깨를 끌어안은 것도 알지 못했다. 할머니를 빨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시아버지의 목소리, 거기서부터 제대로 기억난다. 고모가 시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고모는 엄마는 조금 흥분한 것뿐이라고, 방에 혼자 두면 더 심해질 거라고 덧붙였다. 시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같이 있으면 되잖아.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는 어디 있었더라? 기억나지 않는다. 그 풍경 속에서 시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아버지를 흘겨보는 고모의 날카로운 시선, 자리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는 시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는 할머니만 생각난다. 그리고 남편? 그가 나를 위로했다. 괜찮아, 놀라지 마. 지금 드라마랑 헷갈리시는 거야. 원래 저런 분 아니야. 그 말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던 것 같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들렸고 그 덕에 정말로 안심이 되었다. 할머니는 미움 가득한 얼굴로 누구를 쳐다보는 걸까? 누구를 이렇게 지긋지긋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다행히 몇 분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잠잠해졌다. 할머니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나를 노려보지도 않았고 상을 밀치며 꺼지라고 하지도 않았다. 제발이라고 말하지 않았다.